비트코인은 끝났다는 말을 들은 지가 몇 년이 되었나요? 매년 매달 그런 말들이 나와요. 2017년에도 끝났다고 했고 2018년에도 그랬고 2022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고요? 비트코인은 죽을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좀비처럼요. 누군가가 총을 쏘면 그 좀비는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왜 10년째 틀리고 있을까요? 정말로 그들이 무능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 관점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에요. 이건 기존 금융 시스템이 깊게 두려워하는 변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건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의 근본을 흔들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은 기존 체제를 뒤흔드는 위험한 존재니까 기존 체제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죽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죽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해져요. 이게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이에요. 이제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 봐야 해요. 비트코인이 왜 태어났는지 알아야 비트코인의 미래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2008년을 기억하나요?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세상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무책임한 투자로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직장을 잃었고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은행들은 어떻게 됐나요? 정부가 세금으로 구제해줬어요. 이게 공정한 시스템이었나요? 이건 명백한 부정이었어요. 그 시절의 불공정함을 본 한 사람이 화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예요. 그리고 그가 던진 게 비트코인이었어요. 사토시가 비트코인 백서에 적어놓은 말을 기억하나요? 중앙화된 신뢰 모델은 금융기관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지금의 은행 시스템은 중앙에 있는 기관을 믿어야만 작동한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을 믿고 정부를 믿고 은행가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2008년은 그들이 그 신뢰를 배반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토시가 던진 대안이 뭐냐고요? 누군가를 신뢰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돈을 움직이는 권력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으면 그 권력을 악용할 수 없다는 거죠. 처음엔 비트코인이 작은 실험에 불과했어요. 거대한 은행 건물 앞에 세워진 작은 텐트처럼요. 아무도 그걸 진지하게 봤을 리 없어요. 그런데 뭐가 일어났냐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텐트가 복제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하나, 미국에 하나, 유럽에 하나씩. 그 텐트들이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텐트들이 도시를 이뤘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 수백만 개의 비트코인 노드가 있어요. 누구도 그걸 끌 수 없어요. 누구도 그걸 조종할 수 없어요. 거기엔 왕이 없거든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어요. 월가와 정부가 절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5가지 신호들이에요. 이 신호들을 이해하면 비트코인의 미래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첫 번째 신호를 봐보세요. 기관들이 조용하게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어요. 겉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비트코인은 위험하다, 투기자산이다, 관심 갖지 마세요라고 말해요. 그런데 뒷짐에서는 뭘 하고 있나요? ETF를 만들고 비밀스럽게 매수를 진행하고 있어요. 펀드 매니저들이 몰래 비트코인에 자금을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그들도 미래를 알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부정하고 싶지만 속으로는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아세요? 만약 비트코인이 정말로 위험한 투기 자산이라면 왜 기관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넣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그들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신호는 반감기 할빙이라는 거예요. 이건 비트코인 시스템에 처음부터 내장된 메커니즘이에요. 약 4년마다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생각해 봐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공급이 줄어들면 뭐가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죠. 이건 피할 수 없는 경제 법칙이에요. 비트코인은 이 법칙을 코드에 집어넣었어요. 공급을 강제로 줄였어요. 마치 금을 채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처럼요. 역사적으로 보면 반감기 이후 12에서 18개월 뒤 항상 새로운 고점을 기록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시스템의 필연이에요. 세 번째 신호는 정말 역설적이에요. 규제가 비트코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도권 편입 과정이라는 거죠. 정부가 규제하려고 할 때 뭐가 일어나나요? 법이 생겨요. 법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합법이라는 뜻이에요. 합법화가 되면 뭐가 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돼요. 기관 투자자들도 참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합법적으로 해도 되니까요. 세금도 생기고 회계 기준도 생기고 규정도 생겨요.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나요? 비트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마치 인터넷과 똑같아요. 처음엔 인터넷도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인터넷은 도움이 안 된다.
시간 낭비다, 범죄에 쓰인다고 말했어요. 근데 규제되고 정교화되니까 뭐가 됐냐고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간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비트코인도 그 길을 걷고 있어요. 네 번째 신호는 정말 구체적이에요.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엘살바도르가 처음으로 국가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했어요. 작은 나라일 수 있지만 이건 중요한 신호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국가가 비트코인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 이후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기업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보유 중이에요. 심지어 미국의 정부 기관들도 비트코인 채굴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유럽의 금융기관들도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봐요. 비트코인이 더 이상 나머지 관심사 목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글로벌 자산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 나라가 동시에 손을 내밀고 있어요. 이렇게 광범위한 채택은 처음이에요. 다섯 번째 신호는 가장 중요해요. 비트코인이 디지털금 골드 2.0으로 자리 잡는 중이라는 거죠. 금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 희소해요. 무한정 생산할 수 없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2100만 개가 전부예요. 더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둘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어요. 어느 한 정부가 금값을 조작할 수 없어요.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셋째, 가치가 보존돼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사라지지 않아요. 비트코인도 그래요. 근데 비트코인의 강점이 뭐냐고요? 금보다 더 쉽게 전송할 수 있고, 더 쉽게 보관할 수 있고, 더 쉽게 검증할 수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금에 의존했어요. 금이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금을 디지털로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더 가볍고 더 빠르게 옮겨지고 더 이상 물리적 제약이 없는 금이에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세요? 이건 돈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비트코인의 미래는 가격이 아니에요. 가격은 그냥 진짜 미래는 세계 질서의 재편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천천히 생각해 봐야 해요. 먼저 은행 시스템이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의 은행은 뭘 해요? 중개인이에요.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대출해주고 이자를 먹는 중개인이에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면 뭐가 될까요? 은행이 필요 없어져요. 사람과 사람이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돼요. 은행이 망할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은행의 형태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는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은 뭐래요? 국가가 자본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복잡한 국제 송금 시스템을 거쳐야 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들어요. 심지어 국가가 막을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면 뭐가 될까요? 국경이 의미 없어져요. 시간도 몇 분이면 돼요. 수수료도 거의 없어요. 이건 혁명이에요. 국가의 자본 통제력이 약해진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정부는 이걸 싫어할 거예요. 하지만 기술의 흐름은 막을 수 없어요. 셋째, 온라인 자산 개념이 어떻게 제정이 될까요? 지금 우리는 뭘 한다고요? 은행 통장의 숫자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은행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기록일 뿐이에요. 누가 그 기록을 관리할까요? 은행이에요. 은행이 원하면 계정을 동결할 수 있어요. 은행이 원하면 거래를 막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다 달라요. 비트코인은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블록체인에 기록돼요. 이건 뭘 의미하나요? 진정한 자산 소유라는 뜻이에요. 누구도 우리의 비트코인을 뺏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 자신만이 그걸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세요? 넷째, 개인의 금융 습관이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월급을 받으면 은행에 넣고 필요하면 꺼내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면 뭐가 될까요? 월급을 비트코인으로도 받을 수 있게 돼요. 저축도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게 돼요.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비트코인이 들어가게 돼요. 심지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비트코인을 사두는 부모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건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서 생활의 일부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정말 마지막 핵심이 있어요. 인터넷이 통신을 바꿨잖아요. 예전엔 편지를 보내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전화를 걸려면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인터넷 이후로는 몇 초면 돼요.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비트코인은 돈의 인터넷이에요. 지금까지 돈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은행을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중개인을 통해서 움직였어요. 비트코인은 뭐래요? 그 모든 중개를 걷어내버려요.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요. 누구도 중간에서 가로챌 수 없어요. 누구도 검열할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이건 인터넷만큼의 혁명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가 논의할 여지는 없어요. 변화는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사라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틀렸어요. 사라지는 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옛날 방식의 돈이에요. 지금부터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뭐라고 물을까요? 엄마, 아빠, 너희가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랐어? 라고요. 혹은 엄마, 아빠, 너희가 왜 준비를 안 했어? 라고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고 싶지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이 있어요. 비트코인의 미래는 폭풍이 아니라 조류예요. 폭풍은 조심하면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류는 피할 수 없어요. 결국 모두를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요. 우리가 그 조류에 저항하든 순응하든 조류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이거예요. 우리는 그 조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노를 저어서 조류의 속도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떠내려가도록 둘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비트코인의 미래가 확실한가요? 아니에요. 100%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세계의 금융 시스템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는 거죠. 중앙은행이 화폐를 계속 찍어내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요소가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요. 월가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는 준비하고 있어요. 정부가 막으려고 해도 기술은 멈추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봐야 할 진실이에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정보와 행동의 차이가 개인의 인생을 나눠요. 지금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는 사람과 무관심한 사람은 앞으로 20년 뒤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이건 비트코인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건 글로벌 흐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는 문제예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 변화를 읽는 눈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운명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첫째, 공부하세요. 비트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탈중앙화가 뭔지를 이해해야 해요. 이건 한두 시간 일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해야 해요. 유튜브에도 좋은 컨텐츠가 있고 책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둘째, 준비하세요. 비트코인을 꼭 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세요. 소액이라도 사보고 지갑을 만들어 보고 거래를 해보세요. 경험이 최고의 교육이니까요. 셋째, 선택하세요. 비트코인을 맹신하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차분하게 판단하세요. 비트코인에 투자할지 말지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해요. 이건 개인의 재산을 지키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넷째, 관찰하세요.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봐요.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어요. 정부가 규제 방안을 만들고 있어요.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어요. 이 모든 신호들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변화는 우리의 동의 없이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든 싫든 세계의 금융 시스템은 변하고 있어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자유로운 화폐를 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비트코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이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운명이 달라지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비트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에요. 이건 미래를 둘러싼 권력의 이동이에요. 기존 금융체제가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체제로 넘어갈 것인가 하는 큰 질문이에요. 월가가 숨기려는 진실은 이거예요. 그들도 비트코인이 미래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부정하지만 속으로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봐야 할 가장 중요한 신호예요. 거짓말보다 행동이 진실을 말해줘요. 그리고 월가와 기관들의 행동은 명확해요. 그들은 비트코인을 미래의 자산으로 보이세요. 우리는 그들의 신호를 읽을 수 있어요. 그 신호가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신호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신호를 믿을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해요.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 모두 희망찬 미래 만들어 가자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